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여기서 작년에 입었던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2600만 되더라도 주식 사기가 좀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2300에서도 2100이나 1800 갈까가 못 샀는데 2600 되니까 웬만한 종목들 또 올해만 100% 올랐어요. 실적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경제 전망에 의한 하반기의 전망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위기 때 주식을 사면 돼요. 위기 때 어떤 주식? 세계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참 말은 쉬운데 액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우리가 왜 못 사냐면 내가 왜 비쌀 때 샀을까 그걸 이제 반성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런 반성이 없다 보니까 정작 싸졌을 때도 못 사요. 투자를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관점 1이 뭐냐면 반년 만에 뵙습니다. 반년 만에.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년이나 됐어요? 1월에 나오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시간이 너무 빠르죠. 아, 그때도 1월에 2023년 전망을 우리 와이스트리트에서 맞아요. 네. 그때 굉장히 공개를 하겠다 해서 세게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나름 걱정했었는데 지금 완전 맞아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면은 지난 1월 출연 당시에 1분기에만 최소 10% 이상 벌어놔야 된다. 그리고 벌 수 있다. 그리고 그때 2,350포인트 정도에 사면 연간 수익률이 25에서 45%까지 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2,600까지 넘어섰었으니까 네. 그 정도 수익 내신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실 것 같고요. 네.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배경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이게 했제 그랬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네. 뭐 그때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지를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우리가 뭐 경제 전망을 가지고 주식시장 예측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경제 전망이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그 페드도 보면 경제 전망을 계속 하는데 잘 맞지 않다 보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뭐 물가나 금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전 세계 특히나 이 금융의 가장 경제의 중심이 되는 미국의 그런 금리나 여러 가지 유동성 정책을 펼치는 페드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앞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경제를 예측하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제가 이럴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어떤 근거로 올해 상반기 그것도 특히나 다들 상저하고라고 얘기했을 때 상반기 특히나 1분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건데 그때는 좀 소수 의견이셨습니다, 솔직히.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짝수회 조심하고 홀수회가 돈을 버는 그런 특이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대통령 3년 차에 주식시장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3년 차의 수익을 언제 내야 되냐면 2년 차에 10월 말에 주식을 사는 할로윈 전략으로 주식을 사서 3년 차 4월에서 5월에 주식을 파는 세리메이 전략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게 과거 미국 대통령 3년 차에 그 할로윈 전략에 들어갔을 때 S&P 500에 투자를 하더라도 14.6%의 수익이 나온다라는 게 보통 미국 시장 하면 1년에 연평균 수익률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6개월 만에 14.6%가 수익이 나오지?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 3년 차 그럼 왜 3년 차일까? 4년 차에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 경제 성장률을 또 대통령 1, 2, 3, 4년 차를 보면요. 2년 차가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3년 차, 4년 차에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년 차가 되는 해가 올해였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까운 예를 보면 네. 트럼프 때도 트럼프가 2016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네. 이기고 17년 2월 달에 취임을 했었죠. 네. 17년, 18년, 18년도에 S&P 500이 연말에 20%나 급락을 하죠. 네네. 그때도 금리를 9번이나 올렸었어요. 네. 18년도에만 4번을 올리면서 네. 금리를 잡겠다는 그런 약간 호키시한 그런 금리 정책이 있었고 19년도 3년 차가 됐는데 경기가 그러면 좋아졌느냐? 경기가 나빴어요. 네. 그래서 지금과 굉장히 비슷하게 ISM, 뭐 PMI 지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막 45까지 떨어졌었어요. 최근에도 비슷하죠.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2019년도에 S&P 500 기준으로 28.8% 2019년에요. 네, 19년도에 28.8% 올랐고 나스닥도 거의 33%인가 올라요. 네.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게 대통령 3년 차에 나타난 참 특이한 현상이더라는 거죠. 그 정책적인 지원이 좀 있었으니. 네. 네. 그런 거를 생각해서 퀀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퀀트적으로. 근데 센티멘트가 전부 다 특히나 1분기 올해 2023년 1분기가 기업들의 이익이 망가지고 뭔가 금융 위기 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1분기, 2분기에는 현금을 가지고 조심하고 있다가 한 3분기가 시작되기 전에 주식을 사라는 그런 전망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게 상저하고의 배경이었죠. 네. 거의 다 뭐 공통된 전망이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작년 주식시장에 힘들었는데 이 1Q의 주식이 시장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어느 정도 작년에 입었던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애매해진다는 거죠. 왜 애매해지냐면 2600만 되더라도 주식 사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망설여지죠. 네, 망설여지죠. 왜냐하면 2300에서도 2100이나 1800 갈까가 못 샀는데 네. 2600 되니까 웬만한 종목들 뭐 엔비디아는 250% 올랐고 예. 테슬라도 한 100% 올랐고 그죠? 네. 페이스북이나 뭐 웬만한 거 카니발 크루즈 뭐 이런 것도 올해만 100% 올랐어요. 네. 네. 그런 게 올해만 1, 2, 3, 4, 5 이 상반기에 올랐다는 거죠. 이게 주식은 어떻게든 이래 쌀 때 사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2600 다 돼서 살려고 보면 이도 저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그때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죠. 아. 1분기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1분기에만 이번에 2000 거의 600 근처까지 그렇죠. 갔었으니까 코스피가 한 16에서 18% 정도까지 왔고 코스닥은 뭐 이번에 난리였죠. 어마어마했죠. 네, 35% 올랐었어요. 네. 네, 그래서 15%에서 25% 또는 많이는 한 40%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손실, 지난해 아마 많은 분들이 손실 보셨을 텐데 좀 만회하는 시장이었고,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항상. 2600선 언저리에서 다시 뭐 조정도 좀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연초에도 생각이 납니다. 낙관론이 많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비관론이 많을 때는 용기를 내야 된다. 네. 근데 지금은 낙관론이 많은가 비관론이 더 많은가 헷갈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보면 낙관론과 비관론의 비율이 한 4대 6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3대 7에서 4대 6 정도 아직까지 비관적인 시각이 좀 많고 조심해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를 안 좋게 보셨던 분들이 지금도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좋지는 않았는데 이제 진짜 나빠질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상고하저 나오나요, 그럼?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시장의 변곡점은요. 소위 말해서 마켓 캐피슐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항복을 해야 되거든요. 네,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 항복이란 말은 강세론자가 밑에서 이제 강세적인 시각을 꺾고
약세론자가 시장에 올라갈 때 거의 이제 방송에 안 보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항복을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4대6 정도이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근데 그런 시각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네,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하냐면 이번 3월 달에 한번 보세요. 3월 달에 엄청난 사태가 두 가지 있었어요. 미국의 지방은행 사태 네, 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사태. 네. 네, 그런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2008년 금융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우려를 했었지만 이 위기를 받아들이는 시장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시장은 안 빠졌어요. 네. 3월 달에 오히려 플러스 나서 끝났죠. 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대한 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자, 한 대 때려도 되니까 힘줘, 이러고 맞는 거라. 각오하고 있어. 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 대 얻어 맞는 거라. 다른 것처럼 대비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시장이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위기에 대해서 대응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점. 네. 그러면 위기에 대한 대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투자자들이 많이 산 1등부터 10등까지 네. 어떤 걸 많이 샀는지 보면 돼요. 거기서 보면 지난 3월, 4월, 올해 들어와서 계속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여전히 시장이 떨어진다에 대한 배팅이 80%예요. 전체 1등부터 10등까지 네. ETF나 주식을 보면 떨어진다에 대한 배팅이 많습니다. 네. 그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시장에 지금 막 이 낙관론이 막 시장에 팽배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는 점이고,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 우려가 되는 거는 지난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나와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PBR이 0.9였었잖아요. 네. 지금 2,700이 PBR 1배라면 0.85 뭐 이러면 악재가 터져도 안 빠진다는 거였죠. 그냥 버티면 된다. 싸니까요. 예. 네, 버티면 되니까. 근데 지금 2,550에서 2,600 애매해요. 솔직히 애매하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도 올해도 미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이다, 명품 기업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고물가 고금리가 만들어준 네. 박앤세일에서 명품 기업을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테슬라가 PER 21배까지 빠졌죠. 네, 네. 지금 70배 가까이 다 됐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PER이 30이 깨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PER이 50몇 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네. 좋은 주식을 싸게 사는 겁니다. 좋은 주식을. 예, 위대한 기업이 뭔지는 최근에 한 3, 4년 동안 공부하셔서 많이 아실 거잖아요. 네. 근데 위대한 기업을 쌀 때 살 수 있는 용기와 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능력이 주식 투자의 실력이거든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엔비디아 420불 가까이 지금 와 있는데 PER 애매해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래도 떨어지기만 하면 사야지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여기서 사서 도대체 얼마나 수익을 낼까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영역이냐면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전부 다 디스카운트 돼서 싸게 거래되다 보니까 은행 사태 같은 게 터져도 안 빠지는 시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제가 주말에 약간 걱정을 했던 게 네. 저기 와그너 그룹인가? 러시아. 네, 와그너 그룹이 반란을 일으킬 뻔하다가. 그렇죠. 예. 하루 만에 그냥 후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예의주시하면서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거에 대한 진압을 만약에 하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예측지 못했던 전쟁이란 항상 보면 어떤 분 말씀처럼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일촉즉발. 네,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주식 시장이 지금 애매한 위치에서는 확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봤었는데 다행히 이제 잘 해결된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악재가 터지면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지수대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악재가 남아 있을까라고 보면 작년 주식시장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가장 넘버원 이슈는 페드의 금리 그렇죠. 인상이었잖아요. 물가와 금리. 네. 그 물가는 잡혀가고 있는데 아니 금리를 한 2번은 더 올려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게 FOMC 회의가 이제 7월 26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를 그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지금은 또 그때 금리를 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네, 그래서 5.5까지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페드 와치를 보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슈가 있으면 이번에 6월 달로 금리 인상이 이제 1달락 됐어라고 하면서 약간 안도랠리가 나왔는데 뭐야 또 올리는 거야? 근데 한 번이 아니라 2번도 올릴 수 있어? 파월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 FOMC 회의 전까지는 지금 애매한 지수대에서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어제 S&P 글로벌 PMI 같은 게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7월 달에 26일 날 아니야 금리를 올리면 안 돼라는 분위기가 이제 생기면 그러면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랠리를 여기서 바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금리를 이번에 한 번 더 올려야 돼. 아니야 한 번이 아니라 2번 더 올려야 돼. 이런 말들이 계속 오고 하면 여기서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시장이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을 받는 형태가 가격 조정이 될지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조정이 될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쉬어갈 수는 있다. 그것도 이제 금리에 대한 눈치를 좀 보면서. 근데 또 이게 뭐 재규성 이론도 있기는 합니다만 좀 시장이 흔들리고 또 조정을 받고 경제 지표들이 또 안 좋게 나타나면 파월이 얘기했던 금리 인상 뭐 2번이 아니라 또 한 번도 더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또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물론 90년대 중반에는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그러기도 해요. 예, 아시아 외환 위기, 그다음에 러시아 디폴트 뭐 이렇게 생기니까 98년도에도 8월 달에도 보면 금리를 다시 낮추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시장이 회복되니까 또 금리를 막 올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앨런 그린스펀도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지금 아니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올리고 파월 이후로도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올려버리게 되면 페드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막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물가 상태가 지금 안 좋은가라고 보면 지금 유가가 70불까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점점점 이제 이렇게 그 쉘터라고 하는 주거비 말고는 빠르게 다 잡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심 이번에 그래도 동결하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는 하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에 페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다 틀렸어요. 저의 예측이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의 좋은 방향으로 이러지 않을까 했던 그 기대감을 그대로 짓밟으면서 5.25까지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페드 와치에 나오는 그 확률을 믿는 게 일단 확률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FOMC 회의 이후에 그러면 이 횡보조정이든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그러면 그 조정은 사야 하는 조정이냐, 조금 더 피해야 되는 조정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작년에도 시장을 한번 보시면 그 나스닥이 16,000에서 10,000까지 1088까지 빠지는 와중에 시장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4, 5월달 오르다가 6월달 급락. 그리고 7, 8월 오르다가 잭슨홀 미팅이 있었던 8월달에 후반에 다시 빠지면서 9월 급락. 그리고 10월, 11월 반등이 있었고, 그죠? 그러면 3, 6, 9, 11로 이제 시장이 빠졌었는데 그때 왜 6월, 9월, 12월 달이 빠지고 작년처럼 그렇게 하락장에서도 왜 7, 8월 달에는 반등이 들어왔었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어닝 시즌이 시작됐었다는 거죠. 기업 실적을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물가 고금리 정책을 펼쳤으면 기업 실적이 빠르게 깨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작년 하반기에도 보면 실적들이 보면 그래도 괜찮았어요. 물론 S&P 500 기업에서 그동안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비트하는 비율은
77%가 아니라 70%, 뭐 68%까지 떨어지긴 했어도 네. 그래도 3분의 2에 해당되는 기업이 기대치를 다 웃돌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던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네, FMC 회의에서 만약에 금리를 동결만 해줘도 또 이제 시장의 투자자들의 관심은 기업 실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실적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또 좋게 나오면 그러면 또 그 소위 말해서 실적 랠리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약간 그게 좀 실적 장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실적 장세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는 이미 시작됐다. 네, 봐지고요. 왜 그 실적 장세라고 볼 수가 있냐면 네. 올해 올랐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가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 아하. 1, 2, 3, 4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2차 전지주였고요. 예. 2차 전지 엄청난 실적 랠리였어요. 그렇죠. 실적이 좋죠. 그렇죠? 예. 예, 실적 모멘텀으로 올랐어요. 그럼 코스피에서 1, 2, 3월 달을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은 뭐였나라고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현대기아차. 기아차가 거의 50% 올랐거든요. 수출도 좋고 뭐 자동차 판매량 뭐 매월 나오니까 네. 숫자로.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이 11%가 넘어가면서 예, 토요타를 제꼈다. 네. 네. 그리고 작년에 테슬라가 12.6%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왔는데 올해는 가격이 나면서 영업이익률이 지금 뚝 떨어졌잖아요. 네. 테슬라도 앞섰다. 토요타도 이겼다. 예, 실적 랠리였어요. 네. 그러고 나서 피부 미용 기기를 비롯해서 엔터테인먼트 주가 뭐 다 보면 다 실적 베이스예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적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 전망에 의한 그런 하반기의 전망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또 하반기에 어떤 섹터랑 어떤 기업들이 실적을 베이스로 랠리를 할까 예,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스트리트에서도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 네. 모셔가지고 많이 그 방송을 이제 하신다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세미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장 전망 같은 거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마시고요. 네. 애널리스트 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더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줄 그런 기업들도 네. 그런 산업들도 많이 있고 좀 공부를 해 놔야 되겠고요. 이미 실적 장세가 시작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거를 기회라고 본다면은 하반기 실적 개선되는 기업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시장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뭐 섹터라든지 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인버스 같은 것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시장이 좀 조정받는 쪽으로 뭔가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베팅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거기다가 곱버스 ETF 많이 좀 담는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겠네요. 그 얘기 좀 길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이대호 기자님을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네. 처음 방송하셨던 게 주식 예, 초등학교였잖아요. 예전에. 네. 네. 그리고 주식 초등학교 또 그리고 우리 주식 바닥에 들어오신 분들이 스스로 겸손하게 나는 주식 어린이에요라고 하면서 주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너무 어렵고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마음으로 여러 컨텐츠도 보고 주식의 대가들 책도 많이 아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들을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주식 초등학교를 통해서 PER, PBR 이런 거 설명 너무 잘해 주셨어요. 진짜 그때 거의 그죠? 기초 책 쓴다는 생각으로 했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저희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뭐 네네네. 기술적 분석도 해드리고 그때 처음 찾아갔을 때. 네.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투자에 뛰어드셨는데 아마 제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주식 투자에 우리가 배워야 될 분, 그 피터 린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식을 발굴할 건지, 그리고 뭐 워런 버핏 선생님 말씀은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거죠. 네,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인버스, 곱버스를 사는 마음은 도대체 뭘까? 예, 기업의 가치 성장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뭔가 경제가 나빠질 거고 기업이 좀 펀더멘털이 나빠지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저도 기업의 이익 성장이 나올 때 딱 들어가는
기업 이익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예. 많이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사이클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저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배팅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거는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이에요. 트레이딩 혹은 뭐 해지인데 네, 그것도 그걸 어떻게 이제 짧게. 해지라고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참 좋은 예. 말씀하셨는데 우리 업계의 펀드 매니저들이 네. 주식 포지션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딱 잡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거의 99.9%가 전부 다 해지 포지션에서 손해를 보고 나와요. 왜 손해를 보고 나오냐면 예. 떨어지는 고점에서 딱 해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떨어지잖아요. 예. 10% 손실 나고 15% 손실 나고 20% 손실 나면 네. 더 이상 손실을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해지가 많이 들어가요. 네, 더 떨어질 거. 그리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약세론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네, 그 확신에 찬 약세론자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시장은 마이너스 20% 들어갔을 때 베어마켓으로 선언이 됐다가 아니라 예. 다 베어마켓으로 선언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이라도 내가 선물 해지를 통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손실 나는 거 막아야 되냐 싶어가지고 네. 선물을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내 주식 포지션을 해지하거든요. 네. 100% 다 깨지고 나와요. 저도 그런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왜 깨지고 나오냐면 올라오잖아요. 네. 결국은 올라올 때 풀게 돼 있어요. 더 떨어지면 역시 더 떨어지는구나 해서 그 해지 포지션을 못 풀고요. 네. 결국은 올라오게 되면 시장은 올라오는데 나는 100% 해지해서 못 먹으니까 뒤에 결국은 여기서라도 풀어야지 하면서 풀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이 훈련을 많이 받은 펀드 매니저들도 이 쇼 포지션에서 수익을 잘 못 내요. 예. 그렇게 잘 못 내는 걸 우리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가 1등부터 10등까지 많이 산 종목들 보면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코로나 때 2020년 5월 달에도 제가 인버스 곱하기 곱버스 투자한 그 비율이 2등이나 되기 때문에 그때도 레버리지를 통해서 스퀘어를 만들어서 이제 빠져나오세요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올해도 계속 그 말씀 드렸죠. 네. 2월 조정장을 이용해서 인버스 곱버스 포지션을 풀고 나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주식 시장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는지 나는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지 투자자로 들어왔다가 시장이 작년처럼 빠져서 손실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게 돼요. 나도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볼까? 근데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이 투자에 대한 실력이 쌓이고 나서 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기본적인 실력이 없이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본기라고 그러죠. 예. 운동선수들이 기본기가 없이 그냥 들어가서 경기만 하는 거예요. 네. 뭐 배드민턴이 됐든 탁구가 됐든 축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기본기를 갖추지 않고 경기만 계속 뛰어가면 100점 100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마음에서 다시 한번 손실을 본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는 트레이딩으로 끝까지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예. 그러면 트레이딩도 트레이딩 관련된 책들이 엄청 많아요. 네. 네, 그 분야에 있어서 확실하게 내가 고수가 되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서 투자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인버스를 해도 되고 고퍼스를 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왜 하는지 나는 그걸 어떤 마음으로 사고 있는지부터 인지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트레이더 분들을 모신 적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가치 투자도 하시고 뭐 트레이딩도 하시는 분은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만 트레이딩 쪽만 말씀을 안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를 배운다고 해서 배울 수가 없기 없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수인 거 다 인정하고 트레이딩으로도 큰 돈을 버는 분들이 있는 것도 다 인정을 하는데 이걸 100명에게 가르쳐 드렸을 때 한두 명은 배울 수 있겠지만 나머지 98명 이상은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이른바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간혹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기본적 분석, fundamental analysis라고 하는 기본적 분석 플러스 기술적 분석이라는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이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테크니컬 애널리시스 기술적 분석만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펀더멘탈을 보지 않고. 제가 보면 그런 분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기초 체력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탁구 칠 때나 이래 보면 기본 동작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붓글 씻을 때도 일자 긋기 해야 되잖아요. 골프 칠 때 또다기 한 500시간은 해야 됩니다. 또다기.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깎아치고 뭐 이런 것만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만.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기본기를 닦는 과정은 되게 힘들어요. 골프가 됐든 뭐 어떤 운동이든 해보셨겠지만 그 기본기를 닦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손흥민 선수도 그 아버님 손웅정 씨인가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테크니컬한 것보다는 기본기에 그렇죠. 가르치셨잖아요. 똑같이 기본기를 갖추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여기서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셔야 되고 내 실력 절대 안 됩니다. 기본기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운동장 몇 바퀴를 공 떨어뜨리지 않고 돌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트레이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섹터 좀 한번 여쭤볼게요. 뭐 당연히 반도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것도 앞에서 연초에 뭐 한 2,300 언저리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랑 2,600 언저리에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할 때랑 앞에서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반도체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전자 5만 원대, 하이닉스 막 8만 원대 이때면 용기를 냈어야 되는데 사실 용기가 안 나서 문제였고 지금에 와서 보면 삼성전자 7만 원대, 하이닉스 막 11만 원, 12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여기서 또 고민이 됩니다. 계속 갈 수 있을지 이걸 어떻게 봐야 돼? 물론 앞에서는 이제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가 난 지가 이제 한 달 넘었거든요. 그 52주 신고가가 났다는 말은 그동안 1년 동안에 주식을 샀으면 어느 시점에 샀든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상한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는 계속 아니 지금 이런 분위기에 무슨 삼성전자를 사냐.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샀으면 어떤 구간에 샀었던 수익이 다 났어요. 그렇죠. 왜 났죠? 쌌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다라고 주식 잘못 샀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요. 그 왜 골로 가냐면 얼마 전에 그 CJCGV가 대규모 유상증자 발표했잖아요. AMC가 됐던 미국의 밈스닥들 막 중간에 막 급등하고 했지만 저는 쳐다도 안 보죠. 극장 체인 같은 것들. 장기적으로 사라질 회사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장기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걸 갖다 이제 고성장주와 완전 반대된 얘기들. 쇠퇴주잖아요. 쇠퇴주가 보면 밸류에이션이 계속 싸지는데 지나고 보면 적자, 대규모 적자가 나오면서 주식수도 왕창 늘어나면서 결국은 보면 싸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쇠퇴주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반도체 산업 옛날에 PC에서 시작하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게 또 나오면서 스마트폰에서 또 엄청난 반도체 수요가 생겼고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이 플랫폼이 되면서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앱을 운용한다든지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그 데이터 센터라는 또 엄청난 수요가 창출됐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쇠퇴 산업이냐? PC만 보면 쇠퇴 산업인데 아니 그 스마트폰 시장이 생겼고 뉴 마켓이 생긴 거죠. 근데 스마트폰이 포화됐다라는 얘기가 2013년 요때쯤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셀 얘기를 할 때 saturat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제 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단어를 썼는데 그것만 보면 맞았는데 아니 뭐야. 데이터 센터라는 또 엄청난 디램의 수요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데이터 센터부터 서버. 그러면 이 총
데이터 센터까지 해서 큰 수요처가 3개였는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세츄레이션 다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마켓이 들어오느냐가 관건인데 또 AI라는 제너러티브 AI, 뭐 생성형 AI라는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데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되면 도대체 이게 메모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새로운 마켓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그래도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거죠. 네, 성장하는 시장인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공급자가 생기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여러 가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나 아니면 그동안에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언제 사느냐? 그 기업들의 장기적인 PBR 밴드를 봤더니 삼성전자는 1.1배에서 2.1배, 하이닉스는 0.9에서 1.6. 근데 하이닉스는 이번에 적자가 대규모 1Q에 3조 4천억이라는 영업이익 적자가 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0.9가 아니라 0.8까지 갔었어요. 갔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가 그동안에 우리가 과점화된 시장, 하지만 시장은 계속 새로운 수요가 계속 창출되는 시장, 그리고 이 반도체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1년에 15조에서 20조를 때려 부을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 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는데 그 중국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견제해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쌀 때는 사도 된다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가 본전됐다고 해서 막 많이들 이제 파시는 걸 제가 본전돼서 파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오랫동안 이제 고통 겪으셨으니까. 수익을 내고 파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수익. 그러면 수익의 어느 정도가 이 반도체를 파는 적절한 시점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 2018년도 이익이 많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2015년도에도 그때는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요. 그러면서 2013, 14, 15년도에 이익이 왕창 나왔는데 그때도 확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왕창 나올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죠.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규모가 또 확 늘어날 때 이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감산, 무슨 캐펙스 뭐 늘리고 이런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줄인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최소한 내년 5월 달에 내년 세린 메이를 내년에 해도 괜찮다. 반도체. 반도체라면.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저희가 반도체 수출 동향이라 디램 가격이라 이런 거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디램 가격이 특히나 이제 DDR5가 빠르게 지금 침투하고 있거든요. 그 DDR5가 빠르게 침투하고 아시겠지만 HBM3라는 게 뭐 6배에서 7배나 가격이 더 비싼 게 지금 막 팔리고 있잖아요. 그 막 팔리고 있는데 하이닉스 전체에서 이 HBM3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는 10%도 안 돼요. 올 연말 정도 되면 이제 10%까지 올라오는데 그 10%가 기존 디램보다 6배나 비싸니까 어떻게 보면 60%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 시클리컬 기업은 다운턴으로 떨어졌을 때 얼마까지 떨어질 땐 몰라요.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이렇게 대규모 적자 나올지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에 어느 애널리스트도 이 정도 적자 나올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갈 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가면서 점점 올리겠죠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일단은 내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내년 4, 5월 달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된다는 거죠. 지금은 컨센서스가 이번에 1Q 3조 4천억, 2Q는 3조에서 2조 9천억 나오고 있고 3Q에도 적자예요. 4Q에 이제 흑자로 돌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익이 왕창 나오는 시점은 뭐 내후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동안에 물타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물려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답답하셨겠지만 네, 좀 더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오히려 사상 최고 실적 나왔다는 뉴스가 나올 우리를 때 막 뜨겁게 만들 때 네. 그때가 오히려 더 팔 때라는 뜻. 아하,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시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들 싸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은 확실히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게 사이클이 있는 기업과 그냥 쇠퇴하는 기업들 반드시 또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사실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박세익 대표님도 사실 예전부터 굉장히 좋게 보셨어요. 네. 저희 그때 다리 밑에서 할 때도 그랬고 근데 그 후로 보면은 현대 기아차 체질이 많이 달라졌고 네. 전기차도 잘하고 있고 해외에서 평가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올해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있고 차도 잘 팔고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주가도 상대적으로 나쁘지는 않은데 또 일각에서는 아 저거 피크아웃 아니냐 실적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혹시 자동차 쪽은? 자동차를 좋게 봤던 이제 이유부터 네. 말씀드리면 정몽구 회장님에서 이제 정인선 회장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현대의 좀 보수적인 이미지에서 네. 좀 세련된 이미지로 바뀌었다는 거. 많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던 여러 가지 봤을 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UAM 같은 거 네네.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지금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왜 앨런 머스크를 왜 좋아하죠? 뭐 스페이스X 우리가 감히 꿈꾸지 못하는 그 미래를 현실적으로 막 투자를 하면서 그걸 현실화시켜 나가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열광하는 거잖아요. 비전이 있는 거죠. 비전이.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그 정인선 회장님이 너무 잘하고 계신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에 대한 기존의 우리 그 선입관, 그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주가는 그걸 반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실제로 실적도 서프라이즈하게 또 나와졌어요. 네. 나와졌고 자동차는 그동안에 기존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역시 환율이 높아졌을 때 환율이 뭐 1,300원, 1,400원, 1,500원 이렇게 갔을 때 자동차를 사서 실패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올라갈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 더 있었죠. 위기를 겪으면서 돌았을 때는 최종 소비재 중에서 우리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자동차가 이제 가장 큰 부분이고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에서 항상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같은 걸 주면서 경기를 이제 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기차였다는 거죠. 전기차에서 현대기아차가 과연 잘하는가라고 봤더니 약간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모토로라, 노키아, LG전자, 삼성전자 휘청할 때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시리즈랑 갤럭시 S 시리즈를 내면서 빠르게 그걸 우리가 빠른 2등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Fast Second Strategy라고 해가지고 빠른 2등 전략으로 2013년도에 세계 1등이 됐었거든요. 그런 비슷한 모습이 현대차 그룹에서 나타나면서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 3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차세대 제품에 대한 그런 경쟁력도 뛰어난 점에서 현대 기아차를 좋게 보고 주가는 작년 12월 말까지 막 되게 안 좋았었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괜찮습니다. 현대 기아차 그룹도 저는 좋게 봅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자동차 주가를 언제 팔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언제 팔아야 되냐면요. 그동안에 자동차 하면 차화정 장세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2009년, 10년, 11년까지 차화정 장세가 있었는데 2009년도에 있었던 칠공주 장세에서도 보면 기아차, 현대차가 있었어요. 2010년, 11년도에 차화정에서도 차. 2013년도에 전차 부대할 때도 차가 있었는데 근데 2013년부터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대그룹에서 삼성동 땅을
네, 3조짜리 땅을 10조 5천억에 지르면서 한전 부지. 네, 한전 부지.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리소스, 인력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재무적인 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삼성동 땅을 그 가격에 지른 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2년 하반기부터 원엔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원엔 환율이 2009년, 10년, 11년 동안에 그 70주 장세에서 자어정 장세 전차까지 있기에 그 현대차 그룹이 북미에서 마켓쉐어가 4%에서 8.9%까지 올라간 이유는 원엔 환율이 너무 1,5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엔화 자체가 엄청나게 고평가가 되고 미국에서 또 도요타 리콜 사태라는 게 있었죠. 그런 두 가지 호재가 터지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엄청난 반사 이익을 받았었는데 2012년 하반기부터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되면서 일본 엔화 돈 풀기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엔화 가치가 급락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서 현대차 주가가 28만 원에 기록했던 주가가 6만 원대까지 코로나 때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원엔 환율을 잘 봐야 되는데 최근에 원엔 환율이 910원 정도까지 떨어졌잖아요. 1,000엔당. 그런 걸 보면 여기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해줘서 참 고마운데 원엔 환율이 약간 신경 쓰이는데 그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 2012년부터 13년 넘어갈 때는 전기차라는 게 아직까지 시장에 전혀 이렇게 팔리기 전이었었고요. 내연기관차에 있어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하고 싸워야 되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난 무기였는데 원엔 환율이 확 떨어지면서 그 가격 경쟁력이 더 없어진 거죠. 그래서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전기차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혼다 전기차 뭐 기억나세요? 일본 차는 뭐 들어본 기억이 없죠. 전기차는 특히. 그리고 닛산 리프라고 처음에 있었는데 요즘 전기차 시장에서 리프 별로 존재감이 없죠.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리고 도요타 전기차 하면 하이브리드 프리우스는 알겠는데 뭐가 있지?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시작이 됐는데 옛날에 노키아가 다시 아니면 모토로라가 다시 막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2005년 정도에 소니를 제끼고 막 올라왔는데 삼성전자하고 싸우는 반도체가 일본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있어서 경쟁이 안 됐고 소니나 이런 데서 만드는 핸드폰도 없어졌고 거기서 일본 업체가 만드는 배터리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쟁할 제품이 없어지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별로 안 받게 되는 거죠.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긍정적인 거기는 한데 전체 자동차의 이익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하고 영업이익 비중하고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을 보면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대한 영업이익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 원엔 환율에 그래도 영향을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지금 현대기아차를 이 가격의 장기적인 그림을 보면서 2012, 13년도에 삼성전자가 1등으로 하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투자해 놓고 싶은데 이 원엔 환율이 좀 신경 쓰이는 거죠. 원엔 환율이 만약에 900원이 깨지면 일단은 현대기아차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엔화 약세이면은 일본 기업들의 어떤 가격 경쟁력이 더 우월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 특히 이제 내연기관차 부문에서 보면은 약간 옛날의 생각이 나는. 다만 그때랑 다른 건 전기차 부문에서 훨씬 잘하고 있으니 당시만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약간 그 환율 영향도 좀 있겠네요. 그러면은 약간 그 고민도 됩니다. 특히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니 이게 전기차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해외에서도 이번에 기아를 주목할 만한 기업, 혁신 기업으로 많이들 꼽고 하는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보면 그냥 PER 5배, 6배
시장 평균의 절반? 근데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런 자동차 기업의 PER, 멀티플을 중시해서 본 게 맞는 건지 혹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우리가 그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다 똑같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이익의 비중이 반도체가 압도적이다 보니까 핸드폰 가지고는 이제 설명이 그렇죠. 좀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최종 소비재라 중간재나 네. 소재를 파는 회사랑은 우리가 투자할 때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기준이 투자하는 기준이. 네. 소재 시클리컬한 산업을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이익이 박살났을 때 사야 되고 그래서 고퍼에 사서 이익이 많이 나올 때 저퍼에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반도체도 똑같아요. 일반적인 네. 화학이나 철강을 매매하는 방법과 똑같아야 되는데 자동차는 뭔가라고 보면 최종 소비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최종 소비재는 이 회사가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이 회사의 제품이 잘 팔리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잘 팔리게 될지의 끝을 잘 모르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최종 소비재가 날아갈 때가 2014, 15년도에는 화장품 같은 회사들 네. 올라갈 때 PBR이 그동안의 화장품 회사의 PBR 밴드가 1배에서 한 2.5배였다면 네. 그때 한 14배, 15배까지 올라가요. 그때 그러니까 그 밸류에이션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많이 날라갔었죠. 네.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이 빵빵빵빵 터졌으니까. 네. 네, 그런 것처럼 최종 소비재는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이익이 늘어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싼 건 맞거든요. 네. 바로 앞전에 기아차가 고점을 쳤을 때도 PBR 1.1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0.6배, 0.8배 아직까지도 그나마 싼 영역에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는 생각은 드는데 환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 이런 걸 바탕으로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이익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뚜껑을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최종 소비재는. 근데 반도체나 철강 화학은 이익이 많이 났을 때 내년에 더 이익이 얼마 나올 거야라는 걸 절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BR을 보면서 그냥 냉정하게 과거에 2.1배면 고점이었으니까 나는 2배에서 1.9배에서 그냥 분할 매도할 거야.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처럼 다른 잣대로 투자하셔야 된다. 잣대가 다르다. 네. 근데 다만 자동차는 최종 소비재로서 이익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이익 증가세가 얼마나 더 나아지는지를 계속 보면서 그러면서 약간 계단식으로 멀티플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환율 때문인 건지 아니면 그냥 제품의 경쟁력 때문인지 그런 걸 이제 앞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될 거고요. 이번에 1Q에 비해서 지난 4Q에 비해서 이번 1Q에는 환율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도 이익이 잘 났어요. 예, 작년 4Q에는 환율이 또 되게 높을 때였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영업이익이 좀 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환율 효과보다도 왜 이익이 이렇게 좋았지라고 보니까 뭐 딜러의 인센티브 비율이 확 떨어졌었죠. 원래 미국에서는 이제 딜러망을 통해서 차를 팔다 보니까 한 대 팔 때 $2,000 아니면 $1,700 이렇게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했다면 지금은 $600만 줘도 그 소비자들이 와서 기아차를 막 이렇게 주문을 막 발로 찾아와서 하다 보니까 딜러 인센티브를 안 줘도 팔리다 보니까 그런 이익의 질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EQ 실적 발표 때도 이익의 질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더 나아지는지 앞에서 엔터하고 미용기기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뭐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뭐 최고의 주식 거의 2023년을 빛내고 있는 주식인데 거기다 조선주까지도 여기도 실적 베이스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계속 여기는 실적 따라서 간다. 네, 그 실적이 얼마나 이어질까 이걸 누가 더 정확하게 전망하는가가 투자의 승패를 좌우할 건데. 그 사실 제일 어려운데.
피부 미용 기계 얘기 나오니까 예. 저도 이제 피부 미용이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다녀오신 건 아니고요. 예. 네. 다녀와서 뭐 얼굴이 이랬겠습니까? 아니, 맨날 축구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땡볕에서. 아까도 이제 클로즈업 잡으실 때마다 이 얼굴이 이제 거무틱틱한 게 너무 티가 나가지고 지금 피부 미용 기계가 우리 내수 산업이냐라고 보면 내수 산업이 아니에요. 지금 뭐 클래시스부터 루트로닉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서 80%나 되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수출이 어디로 가는 건지를 또 봐야 되죠. 네. 브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태국 등등 뭐 많은데 그런 나라들의 소득이 이제 올라오면서 브라질만 하더라도 인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동남아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1억이 넘어가는 이 인구들의 그 나라에 사는 부자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람들 왜 저렇게 피부가 깨끗해? 네, 이런 또 피부가 또 한국 사람들이 하얗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 한국산 피부 미용 기기가 실제로 또 써보니까 이 제품이 허접하면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파는 기계가 1억인데 한국 기계는 4,500만 원. 네. 최근에 가격을 올려서 한 6,000에서 6,500으로 올렸는데도 너무 잘 팔리는 거죠. 네, 그런 가성비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이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거기다가 또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뭐 300샷이냐 600샷이나 소모품처럼 계속 이제 소켓을 그렇죠. 갈아 끼우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 모멘텀이다 보니까 이 모멘텀이 반짝 이렇게 유행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야 이거는 좀 오래가는 모멘텀인 것 같은데 싶으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밸류에이션도 약간 좀 막 비싼 영역까지 네. 와 있는데 이것도 최종 소비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구매해서 하는 거긴 한데 네.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막 문자 오잖아요. 피부과에서요? 피부과에 문자가 오는데 네. 저는 미주란 그다음에 뭐죠? 미주란? 하이프? 네. 뭐 이런 용어들이 네,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게 벌써 브랜드화되고 있어요. 네. 브랜드화되면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어떤 기계로 치료를 받는지 몰랐다면 네네네. 지금은 이게 브랜드화돼서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먼저 나는 이걸 그렇죠. 택하겠어요라고 말하고 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걸 한다라고 이제 광고를 네.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들이 어떻게 보면 최종 소비재화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이익 모멘텀이 과거 2013, 14, 15년도에 화장품과 비슷한 지금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죠. 화장품은 이 진입 장벽이 또 낮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 미용 기계는 어떻게든 FDA라든지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C랑 그 각 나라에 있어서 시각적 인증을 받아야 되는 진입 장벽이 또 높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화장품하고 되게 비슷한 모멘텀인데 훨씬 더 이제 진입 장벽이나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우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종 소비재는 멀티플이 확 열려버릴 수 있다. 뚜껑이 열려버릴 수 있다. 엔터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네. 그렇죠. 약간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좀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되게 심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올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배가 날아가던데요. 그러니까요. 예. 조선이 참 보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그리고 재작년에 조선에 대한 모멘텀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에 또 LNG 수주가 많았는데도 주가는 떨어지고, 네, 또 박살나고 그러면서 아니 왜 이익이 안 나는 거야 봤더니 이게 저가 수주를 많이 해서 그래요.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기 전에 이 약간 수주 베이스 산업인데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조선 건설 전부 다 수주 베이스인데 수주를 했던 시점하고 실제로 이제 납품을 할 때 막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이에 매크로 변수들 환율도 그렇고 뭐 환율이야 또 뭐 미리 포워드로 해지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다 보니까 이익에 대한 이제 측성이 떨어져서 작년처럼
올 상반기까지 수주가 많이 해서 샀더니 자꾸만 어닝 쇼크가 나버렸던 예,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그 저가 수주 물량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네. 제대로 수주를 했는데 최근엔 또 원자재 가격이 오히려 또 떨어졌죠. 네. 네.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나올 이익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거고 거의 반대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지 조선의 이제 경쟁 구도를 봐야 되는데 경쟁 구도는 여전히 이제 중국이라는 좀 강력한 경쟁자가 또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 역시 이익이 많이 나오고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거의 한 1년 반 정도 나올 때 또 도망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이 모멘텀이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 주가는 한 6개월 정도 선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였고 네.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점이 내년이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조선도 내년 5월 세린메이 전략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적어놔야지. 네. 저는 없습니다. 올라가는 건 주로 제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참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고수들의 투자 철학. 네. 요거는 직접 그때 그 식사합시다. 그걸 통해서 만난 고수들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으신 책이더라고요. 네. 제가 주문을 했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그래요? 늦게 주문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거 우리 저기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네. 여기 잘생기신 분은 누구예요? 이분이 우리 이대호 대표님한테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고맙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네네. 고수들의 투자 철학이에요. 네네. 제가 보니까요. 주식으로 돈 버는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위기 때 주식을 사면 돼요. 네. 위기 때 어떤 주식? 세계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참 말은 쉬운데 네. 그렇죠. 네. 참 말은 쉬운데 액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액션 얘기하니까 오늘 아침 성공 예감 제가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네네. 이대호 기자님이 이 말씀하셨죠. 동기부여. 왜 우리는 동기부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는가? 늘 내가 액션을 안 하기 때문에. 액션을 제 스토킹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이대호 기자님 찐 팬이잖아요. 고맙습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저 따라다니실까 봐.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동기부여 책을 왜 읽는가?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뭔가 액션을 하더라도 작심삼일 안 하니까. 그래서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매년 동기부여 책을 읽으면서 또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코멘트가 그거였잖아요. 동기부여 책 읽느니 지금 당장 나가서 액션하라고. 그렇죠. 실행하라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왜 우리가 액션을 안 하는 줄 아세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그렇죠. 특히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감이 고조됐을 때 우리가 왜 못 사냐면 그 위기감이 고조되는 순간까지 보면 삼성전자도 9만 원 갔다가 6만 원, 5만 원까지 갔고 나는 9만 원에 샀는데 8만 원에 샀는데 좀 자책하게 되기도 하고 위에서 내가 왜 비쌀 때 샀을까 그걸 이제 반성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런 반성이 없다 보니까 정작 싸졌을 때도 못 사요. 못 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본질을 내가 주식 투자의 본질을 모르고 액션을 했던 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왜 이런 반성을 해야 되냐면 제가 주식 투자를 30년 하면서 제가 주식 신동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어마어마한 실수를 거듭하면서 제 자신에 대한 쌍욕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스스로에게. 네네. 제가 욕을 할 줄 모르는데 제 자신에 대해서는 막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이 바보 멍충이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통찰한 반성과 복기를 통해서 실수를 줄인 겁니다. 그동안. 아까 뭐 골프, 탁구, 배드민턴 얘기가 나왔는데 골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수를 줄이는 게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왜 맨날 백돌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백돌이의 스코어가 나는 경우에는 트리플이나 양파가 많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80대를 치고 싶으시면 버디를 5개 잡는 게 아니라 트리플 양파가 없어지면서 스코어가 90대를 깨고 80대가 되는 거거든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 1년 동안에 그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원칙과 어떤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을 했는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데 내 계좌 수익률이 그동안에 많이 안 좋았다면 뭘 잘못 봤는가.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장이 회복하고 있는데 이 회복하는 장에서 내가 수익을 못 냈잖아요. 그러면 왜 어떤 내 관점과 원칙이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이 책에 그런 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위기가 와요. 네. 주식하고 이제 다른 얘기인데요. 이대호 기자님한테도 마찬가지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 지금 인턴 교육생들도 앞에 와 있는데 네. 대학생, 고등학생이거든요. 네네네. 항상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위기 안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나의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저는 봐요. 네. 누구나 위기는 다 오는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저는 제가 겪어왔던 그 많은 위기들을 소위 바둑 기사들이 복귀하듯이 되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구나. 제가 옛날에 옵션 투자해가지고도 큰 돈을 잃어보기도 하고 네. 그랬을 때마다 하나하나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원칙 이런 걸 만들어 갔었거든요. 그런 원칙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하지 않는 원칙이 왜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불리해요. 주식시장의 장기 차트 보세요. 이러면서 가잖아요. 네네네. 이러면서 가는데 올라가는 거에 사서 물리면 기다리면 돼요. 네. 기다리면 1년 반, 2년 안에 다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배팅을 잘못하잖아요. 올라가면서 도망 헤어나올 수 없어요. 기다린다고 다시 떨어지는 게 10년, 12년, 뭐 12년마다 한 번씩 이제 급락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부분도 나를 위기는 똑같이 왔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됐고 왜 그 위기가 나한테는 혹독한 위기가 됐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 나한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원칙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공하는 원칙을 하나하나씩.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에 요 책 나오기 전에 제가 드렸던 처음 책이 투자의 본질이잖아요. 투자의 본질. 진짜 명서입니다. 명서. 아니에요. 꼭 읽어보시오. 꼭 읽으시오. 근데 두 번 읽어야 됩니다. 그 투자의 본질에 네. 그 중요한 얘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 원칙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놨냐면 조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해놨었어요. 예. 그 성경에 보면 잠언에 그런 말이 있는데요. 조급한 자의 경영은 궁핍하고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요로울 거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급한 마음이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내 마음이라고 봐요.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원칙이 있는데 그 책에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이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마음 혹시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 않은가 고객들 수익을 빨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고객들이 저한테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박세익 전무한테 돈을 맡기면 혹시 300% 1년에 그런 기대를 하실까 봐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드려요. 1년에 저는 연 15%를 목표로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사칭하는 여러 가지 문자들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문자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단기적으로 뭔가 고수익을 낼 게 뭔가 있습니다라고 유혹을 하면서 사칭을 하는 문자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되고 투자를 하실 때도 누구의 말을 듣든 그렇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겠다 이 마음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투자에 내가 멘토를 삼든 사업 파트너를 하시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실력자인가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인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혹시 교만하지 않은가. 네, 그 부분이고 저 스스로도 제가 늘 경계하는 마음이 제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예, 하다 보면 주식으로 뭔가 제대로 맞았을 때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렇죠. 네, 세상에 왜 주식 투자를 끊지 못하냐면 주식으로 내가 제대로 맞아서 돈을 벌 때 그 희열감은 그 뭐 이 세상에 뭐라도 바꿀 수 없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 주식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말에 뭐 교회를 가시든 아니면 절에 가시든 제가 웬만하면 이제 종교 생활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투자를 하시면 있어서 내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불교에서도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법정 스님이 무소유 말씀하시잖아요. 연연하지 말고 물욕 끼는 거 조심해야 되듯이 그런 차원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누구한테나 위기가 오지만 그걸 겪을 때마다 다음 위기에는 내가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고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책에 솔직히 아직 제가 못 봐가지고 이제 이 책은 좀 내려놓죠. 네, 아니요 명서인데요 명서. 아니 왜냐면은 제 얼굴이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 별말씀이에요 별말씀. 솔직히 포토샵이 좀 돼 있습니다. 네. 아니 턱이 왜 이렇게 갸름해졌냐 이러더라고요. 샤프하게. 네, 사각턱인데 저는. 뭔가 이제 리액션을 할 수가 없는 멘트여가지고 그 부록에 이제 박세익 대표님의 이야기를 직접 실으셨다고 하는데 네. 이제 15분 정도로 인터뷰한 내용이 주로 실려 있고 부록에 투자의 3가지 관점과 4가지 원칙 다 하면 청기누설이 되니까요. 네. 조금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책에 뭐 다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투자의 본지 책을 낼 때도 그때가 21년 8월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변동성이라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다음에 뭐 주식시장은 교만한 자의 무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주식시장에 뛰어드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때도 주식시장에는 2년마다 현금이 킹이 돼서 돌아온다라고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짝수어야만 되면 와장창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모멘텀이 늘 나타났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메시지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번 책에 있어서 그 3가지 관점과 4가지 원칙 이 부분은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정보 혹시 뭐 좋은 정보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 좋은 정보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이 투자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데 뭐 그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투자를 뭘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관점 1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됐든 2008년 금융위기가 됐든 9.12 테러가 됐든 아니면 작년에 페드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든 그런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박살났을 때 어떤 기업을 사느냐는 거죠. 어떤 기업을 사느냐?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기업을 사는다는 거죠. 주식 투자로 그동안에 100배, 500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회사의 대주주로서 큰 돈을 벌었던 이유는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 하나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면서 돈을 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투자자도 똑같은 관점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도 그렇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해서 그 위대한 기업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내 돈이 거기 들어가서 성장하는 걸로 투자할 거라고 얘기했다가 그 마음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막 트레이더가 되신 거잖아요. 이쪽 얘기가 맞나? 막 이쪽 쫓아다니고 저쪽 쫓아다니고 막 그런 테마 쫓아다니는 투자자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대한 기업을 위기가 생겼을 때 투자를 하면 항상 돈을
크게 벌 수 있나. 은행 이자에 한 10배씩 벌잖아요. 네. 은행 이자가 뭐 2% 3%였다면 10배가 뭐예요. 이번에 뭐 테슬라든 엔비디아든 네. 거의 뭐 20년치 30년치 이자를 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관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거에 의한 주식시장 예측은 별로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됐던 워런 버핏은 다 경제 전망서를 읽지 않는다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그동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적 유의미한 통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 강원국 작가가 여러 가지 이제 퀀터 분석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컨텐츠다라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히려 그런 퀀터적인 접근 방법이 훨씬 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져야 될 관점이라는 거죠. 뭔가 확률적인 사고를 하라는 네.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원칙에는 네. 네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매매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요. 네. 주식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왜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지. 네, 네, 네. 예, 올라가는 주식을 밑에다가 걸어 놓으니까 안 사진다는 거죠. 네, 네, 네. 예. 근데 우리가 10개 종목 중에 내가 잘못 본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반짝 올라가는 척했다가 떨어지는 그는 모더리 반등에 있고 다시 떨어지는 주식은 밑에 걸어 놓으면 사지죠. 그래서 희한하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떨어질 주식을 위에다가 걸어 놓으면 안 팔리죠. 네. 이 저 주식 이제 빠져나와야 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당장 팔아야 되는데 자꾸 위에 걸어 놓잖아요. 네.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제대로 본 거 맞는데 계속 위에다 걸어 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팔려요. 잘못 본 주식이에요. 이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는 주식인데 체결되는 거죠. 체결되니까 팔렸는데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팔면 올라가고 너무 내가 당연한 사면 거였네요. 네. 그래서 그 잘못된 매매 원칙을 모르고 나는 항상 살 때는 밑에 걸어놓고 팔 때는 위에 걸어놓고 이 잘못된 원칙 때문에 설사 내가 좋은 주식을 발굴했어도 못 사는 거고요. 내가 그때 팔아야 된다는 건 나 알았는데 못 팔았다. 네, 그런 식으로 원칙. 그러면 이 원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시장가로 사고 파시든지 아니면 분할 매도 하시든지 네, 네. 예, 그냥 가격하고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나눠서 분할 매도 하시든지 아니면 가격하고 상관없이 분할 매수 하시든지 그런 좋은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거래량 적은 주식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거래량. 네, 이번에 라드견 사태나 네. 최근에 5종목 네. 보면 다 거래 안 되는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 거래 안 되는 주식인데 그런 주식들은 저는 안 쳐다봅니다. 거래 안 되는 자산은 저는 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게 가치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가치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주식이 회복할 거다라고 보는 건데 그게 뭐 제가 가끔씩 이제 부동산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로얄청이라고 하는 7층에서 11층 뭐 이런 아니 어떻게 똑같은 34평인데 얘는 7억 5천이고 1층은 6억 8천이야. 그 갭은 안 줄어든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투자할 때 중요한 원칙 거래가 용이하지 않고 내가 팔아야 될 때 즉시 현금화 시킬 수 없는 자산은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으면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사태를 다 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박세익 대표님만의 또 원칙이고 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만의 원칙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조금 와 닿아야 되는 그런 원칙과 관점, 습관 이렇게 또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책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챙겨주셔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지금 쉽지 않은 조금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 박세익 대표님은 또 이렇게 의리로 나와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원칙 중에 하나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는 원칙이 있어요. 네네. 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고 하는 원칙이 있냐면요.
가야 되는 반드시 가야 되는 되게 높으신 분이나 네. 아니면 되게 뭐 돈 많으신 분이 박전무 오늘 한번 볼까 하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뭐 그죠. 가겠죠. 근데 왜 갈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되냐면 저기 내가 가가지고 도움이 되나 이익이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결혼식 그다음에 부익 보내야 될 장례식이나 그런 경조사가 있을 때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이해타산을 좀 따지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사실 거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예, 네.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애매한 상황이면 무조건 가라는 거죠. 예, 이해타산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가는 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 원칙 때문에 애매한 상황? 네. 상당히 애매합니다. 네. 그 애매한 상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일부러 주식 초등학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대호 기자님이 그 주식 초등학교에서 하셨던 그 마음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좋은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 주시길 저도 바라고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박세익 대표님 덕분에 그 좋은 콘텐츠가 또 많아집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긴 시간